예, 안녕하세요. 매경테스트 김동빈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최고 가격제까지 강의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서 우리 최저 가격제 한 다음에 이제 약간 그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 이제 선호 공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저 가격제는 우리 지난 시간에 학습하셨던 최고 가격제의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 보시는 것처럼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이렇게 있을 수 있겠고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 있겠죠. 정부가 여기서 시장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여기가 균형 가격이 될 테고요. 이 균형 거래량이 여기 이제 설정이 되겠고, 뭐 이만큼의 이제 그 소비자 잉여, 이만큼 이제 생산자 잉여 이렇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부가 판단하기에 요게 좀 시장 가격이 아무래도 너무 낮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이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격에 하한선을 걸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최저 가격을 설정해 버리는 거죠. 당연히 최고 가격제와 반대로 시장이 균형 가격보다 가격 하한을 위에 걸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이제 강제적인 명령이 되는 거죠. 야, 너희들 시장에서 거래하기 위해서는 이 최저 가격 밑에서는 거래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 가격이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보시는 것처럼 소비자 잉여는 이렇게 이제 줄어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거래량도 이제 Q0에서 이제 Q1으로 급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공급자들의 잉여가 되겠습니다. 공급자들의 잉여는 보시는 것처럼 요 삼각형 면적으로 바뀌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시장 가격이 이제 요 가격이 된 겁니다. 시장 가격이 요 가격이 됐기 때문에 수요량은 이렇게 되지만 공급량은 이렇게 돼서 보시는 것처럼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되는 것까지도 이제 확인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요 삼각형 면적이 이런 정부의 강제적인 시장 개입, 최저 가격제로 인한 사회 후생 손실의 크기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좀 이제 다른 걸로 좀 바꿔가지고 요거 좀 정리한 챕터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 그림은 똑같고요. 요 그림이랑 똑같고요. 자, 이제 정리한 내용이겠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당연히 균형 가격 위에 최저 가격을 설정을 해야지 정책적인 효과가 발생을 할 테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초과 공급의 길이는 이만큼이 되겠습니다. 이만큼 이제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고, 이런 최저 가격제가 가장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정책적으로 쓰이는 게 바로 보시는 것처럼 노동시장에서의 최저 가격제인 최저임금제입니다. 최저임금제. 이제 최저임금제에서 노동시장에서는 공급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구직자들이 되겠죠. 구직자들이라든가 이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최저임금제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균형임금은 이만큼이지만 시장에서 이제 최저임금을 이렇게 설정해 버리게 되면은 노동의 공급은 늘어나는데 노동의 이제 수요가 되겠죠. 노동 수요량, 즉 고용량이 되겠습니다. 고용량을 이렇게 다소 감소해서 노동시장에서 초과 공급인 실업이 발생할 수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너무 과도하게 인상된다면 이렇게 실업이 더 커지게 되는 이런 일종의 부작용 같은 것들도 현실에선 당연히 이제 목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최저임금제를 거는 거는 일부 해고된 노동자들도 분명히 발생합니다. 요만큼 이제 해고가 발생을 하겠지만 그래도 해고되지 않은 노동자들의 보시는 노동자들의 후생이 되겠죠. 이 공급자 잉여,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선 공급자는 바로 노동자들이 되니까 이 노동자들의 후생은 요 사다리꼴 면적으로 이제 크게 커져가는 걸 알 수 있겠죠. 물론 보시는 것처럼 최저임금제가 시행되지 않았었더라면 노동자들의 총 후생은 요 삼각형 면적이었지만 최저임금제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하게 된다는 말이죠. 요만큼의 후생을 포기한 대가로 이만큼의 후생을 얻어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면은 노동자 계층은 전반적으로는 좋아지는 걸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부작용은 뭐라고요? 실업이 유발되면서 동시에 이 길이만큼, 요 길이만큼이 되겠죠. 노동자들의 일부 해고가 발생할 수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잠깐 난이도를 조금 올려서 말이죠. 이 노동 수요 곡선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제로 국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 수요 곡선이 상당히 가파른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노동 수요 곡선이 완만한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잠깐 그림으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바로 이제 노동의 고용량이 되겠고, 여기는 바로 이제 노동의 가격이 임금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노동 수요 곡선이 상당히 가파른 형태고, 뭐 일반적으로 노동 공급 곡선 이렇게 우상향하는 형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저임금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시장 균형임금은 이렇게 될 테고 노동 고용량은 여기 L1만큼이 되겠죠. 자, 그런데 최저임금이 이렇게 실시가 돼버리면은 보시는 것처럼
해고된 노동자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 노동 수요 곡선이 가파른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많이 올라가서 보시는 것처럼 노동자들의 총 후생은 상당히 많이 개선된 걸로 보여집니다. 즉 노동 수요 곡선이 이렇게 가파른, 즉 노동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에는요, 최저임금제로 인해서 노동자의 후생이 매우 증가하게 되는 것을 그림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 말이죠. 근데 반대로 노동 수요 곡선이 상당히 이런 완만한 형태다라고 한다면은 최저임금제가 오히려 노동자들의 후생을 상당히 악화시킬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자, 최저임금제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균형임금은 6이고 노동 고용량은 6, 이제 L2가 됐었겠죠. 그런데 최저임금제가 이렇게 시행이 돼버리면은 노동 고용량이 급감해 버립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노동자의 후생은 요 사각형 면적으로 확 줄어요. 이 사다리꼴 면적이었는데 요 사각형으로 줄죠. 오히려 상황이 노동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악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형 테스트에서 이런 문제 간혹 나올 수 있어요. 노동 수요 곡선이 가파르냐 완만하냐, 다시 말하면 노동에 대한 수요가 임금의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에 따라서 최저임금제가 노동자들의 후생에 미치는 효과가 이렇게 상반되게 나올 수 있다는 것들도 자주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거 잘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후생 손실 발생하는 거야. 뭐 최저임금제뿐만 아니라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은 다 사회 후생 손실을 발생시키죠. 후생 손실은 언제 발생하냐면은 수요 곡선 이렇게 있고 공급 곡선 이렇게 있는데 여기 균형점에서 이탈하는 지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거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요 지점이 되겠고요. 그때 사회 후생이 극대화되는데 만약에 거기서 이탈해서 적게 생산되거나 과다 생산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삼각형 면적만큼의 후생 손실이 발생합니다. 너무 과도하게 생산돼도 보시는 것처럼 이 삼각형 면적만큼의 후생 손실이 발생하기는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인 시장 개입으로 균형 가격과 시장 가격이 괴리가 발생해 버리게 되면은 후생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최고 가격제나 최저 가격제나 동일하다라는 것들도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소비자 잉여 감소하고요. 원래 이제 커다란 소비자 잉여는 이만큼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게 되겠죠. 이 사다리꼴 면적이 이제 날아가 버리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 생산자 잉여의 증감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웬만하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저임금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저임금제가 최저가격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정책 사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 이제 최저가격제까지 설명을 마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3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챕터 3가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이제 소비자 이론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 이론은 우리 그 수요 곡선에 대해서 개략적인 이해를 다 하셨는데 그거를 조금 더 엄밀하고 깊게 들어가는 파트입니다. 이론적으로 약간 복잡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매형 테스트 문제에서도 이쪽 파트는 난이도가 어느 정도는 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저와 같이 여기서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교재부터 이제 보시게 되면 소비자 이론에서 이제 첫 번째 섹션 1에는 선호 체계라는 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선호 체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소비 묶음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선호 공리라는 용어도 나오는데 우리 먼저 소비 묶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생산 가능 곡선에 대해서 개략적인 이해를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여기를 이제 X제, 여기를 Y제라고 한다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나라가 지니고 있는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투입해서 얻을 수 있는 X제와 Y제 조합을 연결한 곡선에서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왜 하필 재화의 종류를 두 가지로 설정을 했느냐. 그래야지 이렇게 2차원 평면의 그림으로 나타날 수 있고 선택도 나타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경작에서는요. 이제 대학교 수준의 경작에서는 소비자든 생산자든 생산을 하건 소비를 하건 할 수 있는 재화의 종류를 딱 이렇게 X제랑 Y제 두 가지를 설정합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재화의 종류가 무지 많죠. 엄청 많죠. 혹시 고등학교 때 벡터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문과 출신이어서 저기까지 공부 안 했는데 경제학과 가니까 이제 그걸 막 가르치더라고요. 막 벡터라든가 막 선형대수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아주 고급 수학에서는요, 고급 경제학에서는 재화의 종류를 수십 개로 늘려서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문제가 되게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문제를 편하게 내기 위함도 있겠고요. 좀 단순하게 이해하기 위한 편의를 위해서 재화의 종류를 이렇게 X제랑 Y제 두 가지만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자, 그럼 소비 묶음은 뭐냐면 자, 이제 소비자들은 X제를 소비할 수도 있고 Y제를 소비할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얘를 빵이라고 하고 얘를 우유라고 합시다.
그럼 주구장창 빵만 10개 사 먹거나 우유만 10개 사 먹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빵 5개 사 먹고 뭐 우유 5개 사 먹어도 돼요. 아니면 빵 6개 사 먹, 4개 사 먹고 우유 6개 사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돈 되는 대로 자기 맘대로